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보신도 좀 할 겸 설렁탕을 해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 제가 하는 설렁탕은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저희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 치고는 꽤나 빠르게 돌아가셨죠.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서 손주도 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같은 추운 날에는 엄마가 끓여주시던 설렁탕이 더더욱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반면에 남편은 저와는 달리 부모님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애정이 없기 전에 자신에게 부모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현재 살아계시기까지 한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길 정말 싫어했는데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몇 번 자기도 모르게 꺼내더군요. 정말 가엾게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곤 했어요. 보통 가족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따뜻한 난로가 되는 법일 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죠. 남편은 유년 시절부터 내내 그 뾰족한 날에 찔리고 다쳐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처음 만났을 때에도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서 부모와 절연할 생각만 했었습니다. 사실 그럴만하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사실상 학대를 받았던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를 들인 아버지는 그 어머니만 신경 쓰느라 어린 남편에겐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고 이미 본인의 자식이 있었던 새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엄청 차별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이 되는 방식의 차별이 이루어졌대요. 특히 먹을 거를 거의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린 남편이 새벽 시간에 몰래 밥통에 있는 밥을 훔쳐먹듯이 먹어야 했겠어요.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짐처럼 보내려고까지 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박스 안에 어린 남편을 넣어놓고 다른 집 대문에 버려놓았던 그런 사건 말이죠. 아기 때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컸던 아이를 그런 식으로 버리려고까지 한 걸 보면 그 새어머니도 참 독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참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은 그 상자 안에서 이대로 차라리 다른 집에서 살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 집 아저씨, 아줌마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른 건 몰라도 밥 한 공기라도 먹여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집 아저씨 아줌마들은 저희 남편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도 자기 부모님 그냥 안 찾아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했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새어머니도 새어머니지만 자기 친자식이 저런 꼴을 당하는데도 보고만 있는 시아버지. 아니,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아저씨도 참. 남편은 차라리 고아였으면 원망도 안 했겠다고 술을 먹고 몇 번이나 울면서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편은 그저 돈이나 벌어주는 사람이었대요. 대학은 당연히 제대로 보내주지도 않아서 남편은 20살에 기숙사형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매달 월급날만 되면 돈 보내라고 닥달하는 연락만 왔었다고 하더군요. 반찬이니 뭐니 그런 건 단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으면서요. 저는 남편과 연애 시절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저희 엄마에게 바로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엄마에게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안 됐다면서 꼭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닭볶음탕과 몇 가지 반찬을 한 뒤 남편을 맞이해줬어요. 남편은 집에서 그런 밥을 먹어보는 건 처음이었는지 어색해했지만 이내 곧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맛있게 밥을 먹었죠. 엄마는 2공기나 밥을 먹는 남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 남편은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저희 집도 부유했던 건 아니었다 보니 매번 고기 반찬을 해줄 수는 없어서 별것도 아닌 반찬 하나, 찌개 하나 정도만을 해주었는데 남편은 그럼에도 매번 2공기씩 싹싹 비우곤 했었죠.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집의 따뜻함, 가정의 따뜻함을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친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나도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해줬을까? 항상 상상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나 저희 엄마는 매번 가슴 아파했었죠. 남편은 이후로 자신의 가족과 연을 끊을 생각을 확고하게 가진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도 가슴으로는 차마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젠 가슴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미련을 떠나보낸 거죠. 그래서 저희의 결혼식에는 남편의 가족들은 참여하지 않게 됐어요. 아예 결혼한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연을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쪽 집안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남편의 새어머니는 한평생을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며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 얼굴에 손을 올리기도 하셨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남편은 그 집안 돈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돈줄 하나를 놓칠 수는 없었던 거겠죠. 새어머니는 연을 끊어버리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남편이 누구를 만나든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 연을 끊을 수 있으면 한번 끊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협박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갖은 욕설과 해코지를 저에게도 하셨었어요. 원래 남편은 새어머니가 하는 말 따위는 무시하면 언젠간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었는데 새어머니가 저에게까지 손을 대려고 하시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길로 집에 쳐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집어 놨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남편이 오히려 협박을 했대요. 더 이상 자신을 건드리면 자기도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새어머니며 새어머니의 친자식들인 동생들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그냥 서로 조용히 연을 끊자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선 더 이상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역시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즉효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겠죠. 지금의 남편은 더 이상 힘이 없고 시키는 일에 복종하는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니, 그걸 넘어 위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물론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 저희는 평화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는 게 정말 꿈만 같다고 했어요. 자기에게도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특히 자신에게도 이제서야 어머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게 아내 생긴 것보다 더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전혀 서운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가장 큰 행복이 가족, 어머니가 생긴 것이라는 게 얼마나 딱하던지.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를 좋아하고 따른다는 건 저에게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니까요. 남편은 그 말마따나 결혼한 이후로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는 부부 단둘이서 어디로 놀러 간 적도 없었어요. 항상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시고 다녔죠. 장인어른도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라 많이 외로우실 텐데 어떻게 장모님 혼자 두고 저희끼리 놀러 가냐고 할 정도였어요. 엄마 역시 결혼한 이후로는 저희 남편을 더욱 잘 챙겨주셨어요. 이제는 남이 아닌 정말 가족이 된 것이었고 남편이 저희 엄마를 극진히 따랐다 보니 어떨 때는 저보다 더 남편을 예뻐하시는 것 같은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예뻐하셨어요. 사골국을 좋아하던 남편 입맛에 맞춰서 며칠씩 뼈를 꼬아 기름을 떠내면서 남편 줄 것을 따로 만들기까지 하시기도 했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도 사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서만 가정을 이루었다 보니 때때로는 허전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저희 집은 매일 시끌벅적하고 웃음꽃이 끊이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우리 집에 남편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일은 연달아 터지는 법이라는 말.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었던 저희 집에는 경사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지방대 교수가 된 거였어요. 사실 젊은 시절부터 보석업체에서 일한 엄마는 보석 감정산업기사 자격증까지 딴 뒤 차근차근 교수가 될 준비를 하셨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경력이 최우선인 계통이라 오래 일한 게 유리했기에 엄마는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셨음에도 그 일만 고집하셨었죠. 하지만 교수 자리는 공석이 잘 나지 않기도 하는 데다가 후보자들이 많아서 교수가 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후 1년 뒤 운이 좋게도 엄마에게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교수가 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교수 자리, 저희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사실 정도로요.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했었어요. 남편이 가족이 된 이후로는 정말 좋은 일만 생긴다며 남편이 복덩어리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희에겐 과분한 행복이 찾아왔던 거였을까요?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저희 가족들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교수가 되신 지 1년도 안 돼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신 일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저희 엄마가 사고를 당해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회사 조퇴를 한 뒤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갔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불이 나게 와 있더군요.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표정으로 여보, 우리 엄마 괜찮은 거야? 응? 괜찮대? 왜 아무 말을 안 해? 우리 엄마 괜찮은 거냐고. 의사가 뭐라는데. 얼마나 다치셨길래 지금 수술을 받고 계시는 건데. 전 남편을 자꾸 흔들면서 계속 괜찮냐고 소리치며 물어봤어요. 남편에게서 괜찮아, 아무 일 없으시대. 그냥 조금 놀라셨을 뿐이래. 라는 말이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보통 사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저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원 수술실 앞 한 구석에서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울었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군요. 초록색 수술 복장을 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배려할 여유는 저희에겐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의사 선생님을 곧바로 붙들고 저희 엄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 저희 장모님 꼭 살려주셔야 해요. 네? 이제서야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저희 장모님 아무 일 없으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실례였을 수 있었지만 아마 그런 보호자분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한둘은 아니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은 익숙하다는 듯 담담한 어조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수술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은 가지 않을 것 같지만. 같지만이라뇨?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아마 앞으로는 혼자서 거듭하시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반신 마비라고 하죠. 앞으로는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마음으로 환자분을 잘 보살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돼요. 저희 장모님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 하반신 마비라니요,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님이 왜... 제발 고쳐주세요. 네? 안 돼요, 선생님. 보호자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입니다. 마음이 안 좋으신 건 알겠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른 일이 있어서. 선생님! 그렇게 떠나려는 선생님에게 남편은 울면서 계속 매달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 정도로 매달리는 보호자는 없었던 건지 그때에는 난처해 하시더군요. 저는 곧 남편을 말린 뒤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여보, 괜찮아. 그래도 사셨다잖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잖아. 살았으면 된 거야. 그거면 된 거잖아, 여보. 여보. 괜찮아, 우리 엄마. 이런 일로 무너지실 분 아니야. 자기도 잘 알지? 그리고 엄마 곁에 계속 우리가 있을 거잖아. 그럼 엄마는 계속 행복해 하실 거야.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그래, 그러자. 저는 그렇게 겨우 남편을 달랬고 저도 한숨 쉴 수 있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엄마가 하반신마비가 되신다는 건 큰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어렸을 적 아빠를 잃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다면 된 거라고, 얼굴을 볼 수 있기만 한다면 된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 그리고 엄마의 힘든 밤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남편은 집수리를 알아보더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좋도록 집 문턱을 싹 없애고 엄마가 필요한 물품들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수납장의 높이를 다 낮추도록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여러 방법을 알아봤죠. 태어난 엄마가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러는 동안 전 반응이 없는 엄마 다리를 하염없이 주무르며 내내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엄마가 깨어나신 뒤에는 절대 우리가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 우리가 울면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안 좋으실 거다. 우리는 어머님께 힘이 되는 존재여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선 반대쪽 다리를 주무르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 인생에 어머니는 장모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 엄청 먹고 싶어요. 그 엄마가 깨어나시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조금 당황하셨지만 이내 곧 침착해지면서 담담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고가 난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늘이 도왔다고요. 엄마가 깨어나신 후로 저희 가족은 그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서로를 더욱 챙기고 고통을 나누면서 엄마와 나 그리고 남편까지 정말 한 식구가 됐다고 느껴졌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행복해졌어요. 비록 약간의 불편함들은 생겼지만 가족의 정과 따뜻함은 이전보다 더해졌기에 불편함에서 오는 불행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이번엔 또 신기한 일이 생기더군요. 그건 바로 우리 엄마의 연애였어요. 엄마는 대학에서 오며 가며 친해진 1살 차이 교수를 만나게 되셨죠. 서로 지식에 대한 공유도 하면서 정이 쌓이게 된 것 같더군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물론 엄마가 저희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엄마로서 행복한 것이지 여자로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늙은 나이지만 다시 한번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인생을 한 번 더 사시게 될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연애를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실 엄마는 절 생각해서 그동안 재혼이나 연애를 포기하셨던 거라고 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뒤 전 낯선 남자만 봐도 울어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게 너무 심했었다 보니 엄마는 당연히 재혼이나 연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전 그 소리를 들으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새로운 삶, 보다 나은 인생을 엄마는 살 수도 있었는데 저 때문에 포기하셨던 거니까요. 그래서 전 엄마의 연애를 누구보다 더 돕고 싶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만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오셨더군요. 친한 건축가 친구를 통해 엄마와 함께 살 집을 지으셨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것도 엄마로서 충분히 행복하시겠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본인도 충분히 엄마를 도울 수 있으니 엄마와 따로 살게 허락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설계도를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그 교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방문 하나하나부터 해서 모든 게 저희 엄마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 것이 교수님이 얼마나 저희 엄마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 이런 분이시라면 엄마를 보내드려도 되겠구나. 장모와 엄마로서의 삶보다는 교수님 곁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런 저에 못마땅해 했어요. 능력 좋은 교수가 몸이 불편한 엄마를 왜 만나냐고.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엄마보다 설레어 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연애 시작한 줄 알겠다며 비아냥대기도 했고요. 저로서는 답답했죠. 제가 설레어하는 건 엄마가 새로운 인생을 살며 행복할 것을 상상해서 설레어하는 것이고 그 교수님은 분명 좋은 분이시니까요. 저는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교수님을 같이 만나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듣지 않았어요. 안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알 수 있다고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상황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자 저는 오히려 남편이 의심스러워지더군요. 사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렇잖아요. 만약 저희 엄마가 정상적인 상태였어도 남편이 저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정심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 관계는 조금씩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남편과 저는 그 이후로 여러 번 다투기 시작했어요. 한 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남편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우리 엄마를 챙기는 것도 사실은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부감 같은 게 생긴달까요? 엄마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간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저 권태기라도 온 것처럼, 그래서 다투는 것처럼 둘러대곤 했었죠. 엄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를 화해시키겠다며 이런저런 노력도 많이 하시곤 하셨죠. 그럼 저흰 그런 엄마 앞에서 화해한 척만 한 뒤에선 다시 냉전이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불안불안한 시간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다투려고 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 교수님 얘기를 꺼내면 그냥 적당히 수긍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래서 전 드디어 남편이 상황을 이해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저의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아니, 단순한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이요. 엄마의 분가를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술을 진턱 마시고 들어왔더군요. 결혼한 이후로 평소에는 술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누구랑 마셨냐고 깨어 물어도 인사불성이라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엄마가 집을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았던 걸까 싶어 대충 침대에 뉘어주고 쉬게 했지요. 남편은 침대에 누운 뒤 혼잣말로 계속 불쌍하다는 말만 주절대더군요. 그런데 몇 분 뒤 갑자기 교수님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갑자기 안 받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어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참다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그날 아침 교수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 시간까지 엄마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건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과는 그날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니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혹시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몸이 불편하신 엄마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전 급하게 남편을 깨웠어요. 다급하게 찬물로 세수를 시켜가면서 혹시 엄마 어디 갔는지 아냐고. 엄마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술 깨지 않은 채로 하는 말이 하반신 마비돼서 휠체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가면 어딜 가겠냐? 어? 혼자서는 아무 데도 못 가지. 내가 같이 갔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너무 성가시잖아. 벌써 몇 년째야, 몇 년째? 그 불편한 몸 보필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나도 지쳤어, 이젠. 지치고 성가시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산에다 버리고 왔다. 뭐? 속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네. 지금 제정신을 하는 소리야? 당신 미쳤어? 농담하지 마.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 미쳐? 술에 취해? 아니, 난 멀쩡한데 너무 멀쩡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아. 세상이 참 잘 돌아간다. 남편의 그 말에 전 찬물 세수가 아니라 아예 찬물을 남편에게 들이부어 버렸어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한 말 진짜냐고? 그래, 진짜다. 왜, 꼽냐? 이런 괴물 같은 새끼. 어디야? 어디서 내다 버리고 왔다는 건데? 내가 그걸 말할 것 같아? 뭐? 이 정신 나간 새끼가 우리 엄마를 산에 버리고 왔다고? 지금 당장 찾아와. 당장 찾아오지 않으면 너야말로 산짐승 먹이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하지만 남편은 제가 저런 독한 말들을 아무리 퍼부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 짐 가방을 이것저것 혼자 싸기 시작하더니 그 가방을 챙겨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마치 이날만을 기다린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전 그런 남편이 정말 악마 같았어요. 정말 엄마가 남편이 말한 대로 돼서 잘못이라도 되면 남편에겐 꼭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가졌죠. 하지만 그 상황에 당장 급한 건 엄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건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 스스로도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고 다녔죠. 정말 정신도 없었고 저도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엄마가 살아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전 엄마의 장례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엄마를 제 눈으로 보게 된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절망감, 남편에 대한 증오심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는 눈이 벌개지도록 피눈물을 흘리는 듯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짐했죠.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모두 그 남편 새끼, 그 빌어먹을 놈 때문이다. 그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복수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묘 앞에서 복수를 해냈다고 이제 편안히 가시라고 말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날 갑자기 장례식에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그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남편 놈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였어요. 전 그놈의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멱살을 잡았죠. 야, 이 악마야.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오늘 나 너 없애고 나도 엄마 따라 갈란다. 이 세상 가증스러운 더러운 쓰레기야.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 손을 떼더니 편지를 하나 주섬주섬 꺼내어 저에게 주더군요. 어머니 잘 보내드리려면 일단 이것부터 읽어봐. 뭐? 이게 뭔데? 어머니 편지야. 한번 읽어봐. 전 엄마의 편지라는 말에 일단 증오스러운 남편은 제쳐두고
곧바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엄마 편지를 펼친 순간 전 곧바로 눈물이 났어요. 가끔 어릴 때 애칭으로 부르던 엄마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기 때문에요. 우리 귀여운 고양아, 이 편지를 쓰다 보니 너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불러본다. 지금 잘 있지? 아마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많이 놀라고 많이 슬퍼하고 있을 텐데 우리 딸 어떡하지? 미안해.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나버려서. 하지만 엄마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이 엄마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 몇 달 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던 것 기억하니? 그땐 별거 아니라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엄마는 신경세포종이 척추까지 전이됐다고 했단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실 그 얘기를 듣고는 엄마도 많이 놀랐고 슬펐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딸과 이별할 시간이 왔다는 게 엄마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더구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그 시간이 조금 빨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은 편해졌고 엄마는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기로 했어. 하지만 차마 너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단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어버린 너에게 엄마도 곧 떠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엄마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우리 예쁜 사위가 아마 어울리지도 않게 너에게 나쁜 말들을 했을 거야. 하지만 미워하지 마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란다. 엄마는 조용히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어. 누군가가 특히 네가 우는 모습을 보며 떠나고 싶진 않았단다. 그래서 야산에 버렸다고 말한 뒤에 너에게서 잠시 떠나 있으라고 한 거야.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 딸, 사위는 내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니까 이 일로 싸우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 참, 너네 그 교수님 때문에 싸운 거라는 거 사위한테 들었어. 하지만 사실 사위 말이 맞아. 그 교수가 나랑 살면서 보험금이며 내 재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였더라고. 그 교수가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면서 알게도 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그 교수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렴. 어차피 어쨌든 죽음이 다가왔던 엄마에겐 환상뿐인 설렘도 나쁘진 않았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됐으면 좋겠어. 그 자체가 불행해지는 법이니까. 딸아, 나는 너와 함께 살아온 내 인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어. 항상 우리 예쁜 딸 덕분에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단다. 인생의 마지막도 너무 좋았어.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예쁜 딸이 데려온 예쁜 사위. 아니, 이젠 새로 생긴 아들이지. 우리 딸과 아들 같은 사위가 마련해준 예쁜 집에서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정말 축복이자 행운일 거야. 우리 딸아들은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자 친구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도 없이 가버려서 미안해. 하지만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언제나 사랑만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처럼 웃을 수 있길. 딸,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안녕. 저는 편지를 다 읽은 뒤 곧장 남편에게 뛰어가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고 그 영상까지 제게 보여줬어요. 영상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곁을 지키며 제모까지 다 해준 남편. 여러 가지 감정이 샘솟았어요. 엄마의 작별 인사에 대한 슬픔,
남편을 오해했었던 미안함,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까지.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의 등을 토닥여주며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의 얼굴에 남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니 남편의 심정도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남편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어요. 생각해보니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엄마 곁을 지키는 건 남편밖에 없었네요. 가족, 인생에 남는 건 역시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 제일 먼저 올 줄 알았던 교수는 보이지도 않았고 말이죠. 장례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입관을 시작하면서 곤히 잠든 것 같은 엄마 모습을 보게 됐어요. 편지와 영상을 보고 나서인지 엄마의 표정도 편안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당장이라도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엄마 다리를 부여잡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빨갛게 화상 입은 자국을 붙잡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엄마에게 울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나 준다고, 나 좋아하는 설렁탕 해준다고. 어머니 또 만나요? 그땐 어머니 아들로 갈게요. 하나뿐인 제 어머니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엄마는 남편 좋아하는 설렁탕을 끓여줬다고 해요. 가는 순간 그 와중에도 남편 좋아하는 걸 해주고 가려고 했던 거죠. 엄마의 다리에 대인 상처를 본 순간 그걸 안 남편은 차마 울음을 참을 수 없었고 저희는 엄마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엄마의 빈자리는 크지만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꼭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엄마의 유언 같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고 있어요. 그 교수놈한테 복수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도 접어버렸죠. 남편은 아직도 설렁탕만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 울어요. 사위와 장모로 만나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진짜 모자지간이 되어버린 두 사람, 인연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본인 때문에 남겨진 화상 자국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지만 어찌 생각하면 엄마가 남편을 평생 기억하려고 남긴 자국은 아닐까 싶어요. 엄마에게도 우리 남편은 많이 힘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고마운 남편에게 평생 밥만큼은 따뜻하게 챙겨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